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9월을 시작하는 첫날이자 월요일이죠. 우리 주식시장은 1%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1.35% 떨어진 3,140선, 코스닥은 1.5% 하락한 78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 하락은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 하이닉스가 5% 가까이 빠지면서 지수 하락 주도했는데요. 이들 기업에 대한 미국발 뉴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의 급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뿐 아니라 일본 증시도 반도체주 중심으로 많이 떨어졌네요. 자세한 이야기 일부에서 다뤄보죠. 원달러 환율은요 3원 60전 오른 1393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27.1도. 오늘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은행 한 곳당 1억 원으로 늘어나죠. 참고하시고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띄워드리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문을 열었습니다. 왠지 노래를 계속 따라 불렀는데 왠지 노래는 굉장히 보송보송한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그 빨래 개면서 듣기 딱 좋은 노래 같아요. 그죠? 문자, 새싹 멤버들의 문자 소개 좀 해드릴까요? 정효진님께서 날은 습하지만 방과 후 목돈연구소 정보마켓은 시원하네요. 오늘도 방과 후 목돈연구소에서 시원하게 정보 장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설님께서는 소나기가 지나가니까 엄청 습하네요. 오 소장님 오늘도 좋은 정보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억 보호받을 수 있는 순간까지 열청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억 보호받는 그 순간까지, 자, 은행별로 보호받는 그 순간까지 자 열심히 해보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식도 많이 전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그리고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 1교시에는 시장 읽는 눈을 키우는 마켓 인사이트 준비했고요. 2교시에는 경제생활 속 법률 이슈 풀어보는 법대로 합시다 순서대로 만나볼게요. 자,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강릉의 가뭄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주변 지역과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소방 급수차까지 동원돼 물을 실어 나르고요. 집에서는 물이 부족해 화장실도 제대로 못 쓰는 지경이 됐습니다. 강릉에서 쓰는 물의 87%는 오봉 저수지에서 옵니다. 100% 차 있어야 하는 저수지가 15% 수준으로 낮아지면 물 공급을 제한하게 되는데요. 열흘 전에는 식당이나 가정으로 보내는 물을 절반으로 줄였는데 어제부터는 6분의 1로 더 줄였습니다. 이제는 수도꼭지를 끝까지 틀어도 물이 졸졸졸 나오는 정도입니다. 이번 강릉 가뭄 사태는 여름철 돌발 가뭄과 폭염이 겹친 결과입니다. 태백산맥 너머에 있는 강원 지역은 원래 가뭄이 잦습니다. 서쪽에서 불어온 습기 가득한 바람이 높은 태백산맥을 타고 넘으면서 건조한 바람으로 바뀌어 비가 잘 안 오는 건데요. 이걸 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3개월간 강릉에 내린 비가 평소에 비해 절반도 내리지 않은 데다 극한의 폭염까지 겹치면서 그나마 내린 비도 금방 증발시켜버린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근처에 붙어있는 동해 영동지방 도시들도 비슷한 환경 조건을 똑같이 겪었을 텐데요. 바로 옆 속초는 물을 뿌리면 오는 워터밤 축제를 해도 별다른 피해가 없으니 좀 이상하죠? 두 도시의 운명은 인프라 투자가 갈랐습니다. 속초도 과거엔 똑같이 만성 가뭄에 시달리던 곳인데요. 바다로 흘러나가는 지하수를 가두는 지하댐을 만들어 새로운 물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지하수 물구멍도 새로 찾아 뚫었죠. 강릉도 지하댐을 만들고 있지만 이제 막 건설을 시작해 완공까지 2년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강릉은 최근 몇 년 사이 관광객이 늘면서 대형 리조트같이 물 씀씀이가 큰 시설이 많아졌는데요. 여전히 오봉 저수지 한 곳에서 물을 의존하고 있다가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으니 날씨 탓만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도시가 돼야 하는 강릉.
마음 같아선 오늘 내릴 비를 모두 강릉으로 보내주고 싶네요.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시장 읽는 눈을 키우는 마켓인사이트. 오늘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김영환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9월 첫날인데 시장이 좀 좋게 스타트를 끊어줬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좀 그렇진 못했어요. 그러게요. 예, 시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정리해 볼까요? 예, 코스피 지수 1.35% 하락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1.49%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이 2,7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도 1,900억대 순매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과 기타 법인이 순매수에 나섰지만은 상승으로 좀 지수 하단을 방어하는 데는 조금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었고요. 네. 특히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대내외에서 악재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오늘 그러네요. 그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뭐 이번 주에 미국 고용 지표들을 앞두고 좀 관망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락 업종들을 보면 반도체가 아무래도 제일 큰 역할을 했고요. 네. 그 외에도 2차 전지, 철강, 화학 이런 쪽들이 좀 힘을 못 받는 모습이었고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게 조선, 방산, 자동차, 엔터 이런 쪽이었어요. 이런 업종별 차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에서 하락이 굉장히 두드러진 종목들이 앞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삼성전자가 뭐 3% 가까이 빠졌고 SK 하이닉스도 거의 뭐 4.68%, 5% 가까이 빠지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하락을 주도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을 이제 검증된 최종 사용자 VEU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제외했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VEU 검증된 최종 사용자 말이 조금 어려운데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예, 앞서서 미국 정부가 2022년도 10월 달에 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 공장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들을 아주 깐깐하게 검수를 하겠다. 그래서 허가받지 못하는 장비들은 중국 공장으로 못 들어간다. 그 얘기는 중국이 첨단 반도체 생산을 하는 것들을 뭐 중국 업체만이 아니라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다 어렵게 만들겠다라는 거였는데요. 다만 이제 일괄적으로 딱 막아버리면 사실 글로벌 반도체 수급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미국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되는 업체한테는 이 VEU 그러니까 검증 Verified End User 그러면 검증된 최종 사용자다 이렇게 인증을 해가지고 네. 그 인증받은 업체들한테는 어느 정도 그렇게 개별적으로 건별로까지 허가는 안 하고 어느 정도는 조금 여유 있게 그 장비들을 도입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줬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그 자격을 취소하겠다라고 나온 거고요. 아무래도 그거는 중국 내에서 공장 운영하는 걸 어렵게 만들어서 미국으로 자꾸 투자를 넘어오게 만들려는 아하. 일련의 그 과정의 일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아, 미국으로 투자가 넘어오게끔 하는 그 과정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다시 이거를 취소했다. 그러니까 VEU에 들어간 기업은 이 회사는 믿을만해 하면서 프리패스를 해줬는데 이제 정부가 다시 빼버렸으니까. 근데 이게 미국산 장비를 그러면 다시 이제 공장에 들어갈 때마다 다시 허가를 밟아야 하는 건데 이거 당장 적용되는 거예요? 유예 기간을 120일 그러니까 4개월 주기로 했고요. 네. 그 뒤에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현상 유지 지금 이미 생산하고 있는 것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는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첨단을 만들기 위한 장비 들어가는 거는 맞고 그거는 4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키우지 보시면 마라. 되고요. 키우지 마라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원래의 네. 그 반도체 투자 계획 자체가 뭐였냐면은 기존에는 중국 쪽으로 공장이랑 생산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점점 그걸 축소하고 한국 내지는 미국에 대해서 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미 트렌드였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 지역은 원래부터 현상 유지가 초점이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큰 충격을 주는 새로운 조치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반도체 주가의 흐름을 자체를 바꾸는 요인은 아닌 것 같고 여튼 조금 한번 좀 충격을 주는 이 단기적인 충격을 주는 이벤트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 지금 반도체가 사실 주가가 좀 좋다가 약간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었잖아요. 네네. 이게 사실 밸류에이션 확장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보자면은 어차피 업사이드가 조금 제한되는 상황에서 이런 단기 약재로 인해서 주가 조정을 받으면은 오히려 반도체를 사기에는 좋아진 시점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군요. 그 말씀은 아직 반도체주들이 여전히 매력이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그 지금 반도체가 뭔가 어떤 기업 가치가 더 높아지긴 힘들어진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조금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왜 그런 거예요? 사실 한국이 지배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이 성장이 거의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은 다들 잘 아시는 HBM 분야에서 성장이 나오고 그렇죠. 있었죠. 그러려면 반도체 밸류에이션 확장이 가능하려면은 이 HBM 물량 자체가 빠르게 늘어나는 국면이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엔비디아 실적 보면은 약간 엔비디아 주가도 그 이후에 좀 주춤하는 모습이고 좀 찜찜한 게 개인적으로는 뭐냐면은 총 매출 증가율이 이번에 분기 증가율이 6% 정도 나왔습니다. 네. 근데 지난 한 2년 정도 동안에 엔비디아는 분기 성장률이 항상 10% 이상씩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분기마다 10% 이상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연간으로 따지면 한 50%씩 이렇게 성장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 성장이 좀 주춤해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아마도 HBM이 엔비디아 칩으로 들어가는 양도 증가세 자체는 유지가 되지만은 네. 증가하는 속도는 좀 더뎌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HBM 물량이 그럼 다시 언제 가파르게 늘어나줄 수 있냐라고 하면 늘어는 날 텐데 네. 이게 언제쯤 되냐면 빠르면 2027년입니다. 빠르면 2027년. 예, 지금 엔비디아가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블랙웰의 후속작인 네. 이제 루빈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이 루빈 울트라 모델이 스펙상으로는 그러면 HBM이 같은 칩에 들어가는 양이 2배가 되기 때문에 한 번 가속 성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2년 뒤라고 하면은 그 수주 물량을 빨리 받아봐야 내년 한 중순쯤일 거예요. 그럼 앞으로 한 3개 분기 정도는 그런 폭발적인 성장은 조금 없고 주춤해지는 모습들이 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이 그렇게 빠른 물량 성장에 힘입어서 주가를 계속 가파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은 조금 아니고 딱 이익 좋아지는 만큼 정도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썩 뭐 완전 매력적인 구간이은 가격 자체가 매력적이어야지 실적 자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사도 좋다 이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밸류에이션 확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싸게 사는 게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네. 오히려 오늘 약재를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상황은 싸게 사기에는 좀 좋은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는 오늘 정도 주가 레벨이면은 하이닉스 정도는 사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HBM이 다음 세대 칩에서는 2배 정도 들어가야 진짜 성장 스토리가 열리는 건데 그거는 최소 내년 중반 이후의 얘기다. 그 전까지는 좀 지켜보면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데 근데 또 SK 하이닉스를 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는 삼성전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삼성이 약간 조금 더 하이닉스보다는 불안 요인이 생기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 얘기를 드리려면은 미국 정부가 최근에 인텔 지분을 10%를 인수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인텔은 이제 칩 생산 말고 이제 칩을 설계하는 거 말고 칩을 실제로 생산하는 파운드리 사업부까지 같이 갖고 있는 회사인데 네. 이 파운드리 경쟁력이 점점 약해져서 이제는 거의 유명무실한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 양산 단계를 그 정밀화 단계를 2단계 이상 이렇게 급속도로 올려서 역전을 꾀해보겠다 이런 시도들을 계속 했는데 네. 여러 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텔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2나노 공정 한 번 더 시도해보고 이거 안 되면 아예 파운드리 사업 접겠다라는 게 인텔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어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미국 정부가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뉴스를 보면은 트럼프가 그 인텔의 CEO인 리프탄에 대해서 이거 중국 스파이 아니냐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엄청 공격적으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러고 나서 리프탄이랑 트럼프랑 면담하고 면담 되게 잘 됐다라고 하고 나서 나온 뉴스가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을 10% 사겠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은 미국 네. 정부는 인텔 보고 절대로 파운드리 포기하지 마라.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국가안보상이라는 얘기죠. 네. 그 얘기는 결국 뭐가 되냐면은 미국 정부가 인텔 주주로 들어간 다음에 미국의 그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들한테 그게 예를 들면은 브로드컴 이럴 수도 있을 거고요, 엔비디아일 수도 있을 거고요, 네. 애플일 수도 있을 거고 이런 회사들한테 너희가 설계한 칩을 꼭 다 TSMC나 삼성전자한테만 주지 말고 좀 부족하지만 그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인텔한테도 좀 파운드리 수주를 내줘라. 야, 우리 아픈 손가락 좀 챙기자. 그래도 한 집만 이런 식구인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TSMC처럼 제일 수율도 좋고 제일 고성능 칩 만드는 데 최적화돼 있는 물량을 빼기는 어려울 거고 그러면 좀 불안한 게 삼성전자로 가야 되는 물량이 괜히 인텔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걱정을 실제로 산업계에서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 주가에 이게 많이 반영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같은 메모리 사업 내에서 조금 더 HBM에 집중돼 있고 파운더리 리스크가 없는 하이닉스가 좀 더 나은 것 같고 삼성전자는 이런 리스크가 주가에 반영된 이후에 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조동희님께서도 급하게 차 세우고 질문 주셨는데 오늘 삼성과 SK 하이닉스 주가 하락은 알리바바 영향 아닌가요? 이렇게 주셨거든요. 오늘 반도체 하락 배경에 이 말씀하신 그런 개별 리스크도 있지만 금요일에 그 미국 나스닥 하락과도 연관이 좀 있는 게 나스닥 기술주들이 조정받은 게 알리바바가 AI 칩을 출시했다 이런 소식이 있어서잖아요. 예. 네. 그렇죠.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였죠. 알리바바가 AI 칩을 개발하고 있고 이게 놀랍게도 이 칩을 중국 내에서 양산하고 있다. TSMC가 아니라. 그 얘기는 이 칩 개발을 하는 팹리스 그리고 그걸 양산하는 파운드리를 중국에서 다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서 중국의 그 인공지능 개발 업체 딥시크가 네. V3.1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산 칩에 최적화된 모델을 또 최근에 내놨는데요. 그러면 칩 설계부터 양산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중국이 이런 AI 산업과 관련된 수직 계열을 완성해 가는 단계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상당히 나온 거고요. 그게 이제 미국의 AI 관련 기업들 주가에 별로 좋지 않았죠. 네. 그래서 좀 부정적인 뉴스였고 한국도 아무래도 엔비디아랑 밀접하게 연관이 됐기 때문에 중국의 덩치가 커지고 엔비디아가 중국으로 수출을 한다던가 하는 게 어려워지고 또 제3세계가 중국산 칩을 쓰게 된다거나 하면은 점점 좀 불리한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중국 기술이 어떻게 보면 AI 그런 핵심 기술 분야에서 미국 동종업계와 좀 격차를 줄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좀 약간 불안하고 희망이 없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두 가지 측면에 좀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네. 하나는 그 알리바바가 AI 칩을 개발을 했지만 사실 이거는 추론용 칩이고 학습에 직접 들어가는 칩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많이 따라오긴 했지만 네. 미국산 그런 반도체 밸류체인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온 건 아니다. 그러니 그렇겠죠. 여전히 미국과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또 대응하는 것들이 가능한 시간은 분명히 있다라는 게 하나고요. 사실 딥시크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우리가 충격을 받았지만 네. 그 이후에 또 인공지능 업체들이 그런 것들을 또 잘 보완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사실은 좀 좋지 않은 정책을 썼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그 기술 혁신 분야에서 네. 상대방을 규제로 못 따라오게 만드는 것만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은 자기들의 자체적인 혁신도 좀 뒤처지는 게 맞기 때문에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이런 그 추격이 또 미국 입장에서는 더 빠르게 기술 혁신을 해 나가야 되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기술 규제 때문에 중국이 못 따라오는 상황이 되는 게 과연 미국한테도 반드시 좋기만 한 일일까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오히려 이게 그냥 건전한 선순환적인 기술 개발 경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 분야가 전 세계 주식시장 내에서 IT 인공지능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점점 더 커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네. 그러면 오히려 이거를 엔비디아 원툴로 그냥 한 주식만 사서 2배, 3배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시기는 지금 지나갔다고 보는 게 맞을 수 있지만 여튼 나스닥도 사두고 그런 항생의 기술주들도 사두고
이런 식으로 AI 분야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두면 오히려 이 분야들이 점점 성장해지는 가는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또 도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반도체 관련 얘기를 조금 길게 해보긴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당장 전망이 좀 괜찮은 분야는 어떤 거예요? 오늘 보니까 조선, 방산, 자동차 이런 쪽은 그래도 좀 올랐거든요. 이런 부분은 좋게 봐도 되는 건가요? 자동차는 사실 오늘 그 8월 수출 실적 나온 게 좀 좋아서 그런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약간 여튼 좀 뭐 확신은 좀 약한 것 같고요. 네. 아직 미국에 대한 관세도 완전히 좀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된 상황이고 조선 방산 얘기를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방산 쪽은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서 5일까지 예정된 동유럽 최대 국제 방산 전시회 MSPO라는 엑스포가 열려요. 네. 거기에 한국 기업들이 좀 대거 참여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럼 여기서 방산에 대한 신규 수주라던가 이런 거에 관련된 뉴스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또 뭐 한미 정상회담 이런 거 하면서도 또 알래스카 LNG 개발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따라서 LNG 수주들이 또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조선 방산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 주목도가 높여야 되는 시점이 다시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근데 뭐 조선 방산 이런 말씀을 드리고 뭐 LNG 이러면은 이거 연초부터 계속 하던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주식시장에서 싸고 좋은 게 딱히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검증된 비싸더라도 검증된 좋은 분야들로 다시 좀 자금들이 오는 게 이제 막 다시 좀 돌아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또 최근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김형환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기찬의 비반의 사랑 듣고 1교시 마무리할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소개해 볼까요? 목영호님께서 지방에 있는 온천에서 일하며 라디오 크게 틀어놓고 있습니다. 손님들도 음악 나오는 방송보다 알찬 정보와 이야기 있는 어방목 좋아하십니다.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와, 제가 너무 감사하네요. 손님들 듣고 계시죠? 예, 온천에서 따뜻하게 목욕하시면서 알찬 정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민걸님께서는 오늘도 마시면서 출첵해요. 이번 주도 이번 달도 매일 출첵할게요. 이번 달 생일까지 있어서 왠지 설레네요. 송민걸님 생일 있으신 날 생일날 꼭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축하 꼭 해드릴게요. 그리고 0807님께서 어뉴스에서 우리 강릉 얘기했잖아요. 강릉 진짜 어쩌나요. 인천 하늘에는 구멍 난 것처럼 쏟아졌는데 비구름들아 여기가 아니요. 얼른 동쪽으로 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지금 어뉴스 나가고 나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다 같은 마음이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비 오는데 이 비구름 다 강릉 갔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바라고 있으니까 조금이나마 비가 강릉은 조금밖에 안 온다고 하던데 뭔가 조금 더 예정보다 더 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로 물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수출업체가 관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미국 내 물가에는 영향이 없다고 장담했지만 실제로는 관세 부담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면서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기업들이 소비자 반발을 우려해 가격을 한 번에 크게 올리지 않고 슬금슬금 올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퀴즈 드립니다. 살금살금 걷다와 물가 상승의 영어 단어가 합쳐져 눈에 띄지 않게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가리키는 경제 용어가 있죠. 이거는 뭘까요? 며칠 전에 어뉴스에도 한번 다뤘던 얘기인데 자, 보기 있습니다. 슬로우플레이션, 2번 스니크플레이션, 3번 스타플레이션. 1번 슬로우플레이션, 2번 스니크플레이션, 3번 스타플레이션.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법 이야기 법대로 합시다. 오늘도 법무법인 로인의 조세영 변호사가 알려드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세영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 법 활용하는 법 배워볼까요? 네, 오늘은 인터넷, SNS와 온라인 게시판 공간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과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댓글 작성할 때 그리고 또 SNS 사용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또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이라는 같은 표현을 써도 일반적인 명예훼손죄하고 사이버 명예훼손하고 좀 다른가요? 네, 이게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발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에서 발언을 하거나 게시를 하는 행위가 네. 훨씬 더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정보통신망법에 적용되는 명예훼손죄가 그 처벌 정도가 훨씬 높습니다. 아, 처벌이 더 강하군요. 네, 처벌 조항을 보시면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적시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징역 2년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에 반해서 정보통신망법은 훨씬 높은데요. 허위사실 적시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실 적시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명예훼손이라는 거하고 모욕죄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는 또 어떻게 달라요? 이게 명예훼손죄는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다. 뭐 허위든 사실이든 그런 구체적인 사실 행위를 공연히 적시해서 타인의 사회적인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고요. 네. 모욕죄는 뭐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경멸적인 표현을 하거나 욕설만 하더라도 성립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뭐 김땡땡은 사기꾼이다. 이미 이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명의 피해를 봤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사실 진위와 관계없이 명예훼손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그냥 뭐 쓰레기야, 뭐 한심한 인간이야, 아니면 XX 같은 욕설 같은 것들은 네. 모욕죄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뭐 미디어에 노출된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SNS나 인터넷 게시판 같은데 뭐 댓글이나 게시물에서 야, 이거는 조금 선 넘는데 하면 뭐 증거 모아서 고소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카톡 같은 그런 개별 단체방 메시지에서 욕을 해도 그래도 처벌받을 수 있더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요즘 이렇게 고소하거나 처벌받는 사례들이 은근히 많아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단톡이 좀 아는 지인들끼리 모여있는 경우더라도 여러 네. 명이 있으면 이런 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단체방 문자가 어떤 그 피해자가 특정인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고 네. 또 다수가 그 내용을 볼 수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이 돼서 모욕죄, 명예훼손죄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로 뭐 띵땡땡은 뚱뚱해서 돼지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했다라고 네. 하면 모욕죄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표현에 상대방이 아, 이거는 기분이 나빠 모욕죄라고 인지를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에 이르면 되고요. 객관적인 표현들에 대한 예시가 워낙 많아서 대부분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해당 당사자가 그 단톡방에 없다 하더라도 죄는 성립하니까 그 아하. 단톡방에 있는 다른 멤버들이 캡처해서 보여주면 일단은 피해자가 인식할 수 있잖아요.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뭔가 루머나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니라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돼요? 네, 우리나라 법제는 아직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네. 그 내용 자체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아, 의도가 그렇다 하면. 네, 하지만 공익적인 목적이라면 그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비리 공무원의 불법 행위를 고발한다든지 부정회계 같은 조직 내부의 부정한 실태를 폭로하는 그런 국가나 사회 전체 또는 소속 집단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이 사실 해석하기에 따라서 공공의 이익이 앞서느냐 개인의 그 명예가 더 중요하느냐 이 균형의 문제라서 네. 실제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배드파더스 사건이었거든요. 이게 배드파더스는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뭐 미혼인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에 키우고 있는 배우자 쪽에서 이제 상대방 부모의 양육비를 받아서 키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는 악질 부모의 신상 정보, 뭐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까지 공개하는 그런 사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압박을 많이 했고 그런 공익적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결국은 이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실명과 사진, 거주지 등을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이 부모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혐의인데요. 네. 1심은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벌 정도는 굉장히 낮았어요. 벌금 100만 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유죄 처벌 중에서 가장 약한 처벌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네.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고 나온 거라는 게 의미가 있고요. 대법원은 뭐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서 이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목적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뭐 익명 처리로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통계 수치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이 가능한데 얼굴 사진이나 구체적인 직장명, 네. 전화번호까지 공개하는 것이 그 당사자가 입게 되는 피해 정도가 너무 크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사례도 있죠. 네,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익성이 인정된 사례들인데요. 한 유튜버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어떤 회사의 전자제품과 관련한 사실이 담긴 영상을 게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국 무죄로 결정을 받았는데요. 네. 업체 측에서는 이 유튜버가 자사제품의 불량률을 실제보다 부풀리고 과장해서 언급했고 또 불량의 원인을 실제와는 달리 제조상의 결함이다라고 단정지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했는데 네. 해당 유튜버는 실제 내가 조사를 해봤다. 그리고 유사 제품군과의 불량률을 비교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영상에서 이 회사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제품에도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해당 제품의 제조사가 그 회사임을 특정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게 피의자가 동영상을 게시한 것은 해당 업체에 대한 비방이 아닌 공익적인 목적에서 근거 자료를 토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불송치 결정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법이 좀 다르게 적용하고 해석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뭐 뉴스 기사도 그렇고 뭐 인스타 그다음에 페북 게시물 그리고 특히 뭐 연예인에 관련된 글에 악성 댓글 다는 경우 많잖아요. 뭐 저도 이제 그런 모임에서 변호사분들한테 이렇게 들으면 그냥 일단 고소하자 필요하면 얘기해라 막 그러면서 결국에는 다 찾는다 봐주지 마라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런 경우가 사실 근데 그렇게 실제로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나요? 요즘은 워낙 수위가 지나친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서 예전에는 좀 아티스트들이 좀 참고 그래도 이미지가 있어서 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요즘은 그런 댓글들을 전부 다 고소하는 건 아니고 그중에서도 도저히 인간적으로 참을 수 없는 정도의 수위에 이른 것들만 골라서 고소를 하시는 편인 이건 정말 것 같아요. 악질이다 그렇게 네네네. 하는 거. 지난해에도 뭐 아이유 씨에게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30대 여성이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진 일도 있었어요. 이 피고인은 아이유의 발언이라든지 의상, 노래 실력 모든 것을 깎아내리는 댓글들을 인터넷에 반복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굴이 알려진 직업이어서 어느 정도는 뭐 비판이나 비평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무분별한 심각한 악성 댓글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고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유튜브에 뭔가 특정 뭐 특정인을 비방하는 영상 이런 거 올리는 것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요즘 뭐 레카 유튜버라 그래가지고 맞아요. 뭐 비방을 위한 채널이 따로 있기도 하고 막 그러던데 일단 매체와 상관없이 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그 영상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영상은 게시글보다 오히려 더 전파력이 크고 좀 충격이 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형량이 더 무거워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최근 사례가 있었는데요. 한 유튜버가 다른 유튜버랑 좀 분쟁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 피해자인 다른 유튜버를 두꺼비라고 지칭하면서 그 사람 얼굴에 두꺼비 모양을 아예 합성을 해서 모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행위뿐만 아니라 뭐 과거의 범죄 이력 같은 것들을 일방적으로 공개도 해버리고 또 명예훼손 행위도 하고 모욕 행위도 하고 업무 방해 행위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저질렀다고 해요. 결국은 그 가해자 유튜버는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는데요. 한 유명 가수를 상대로 뭐 국민, 뭐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 이런 식의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네. 실제로는 아닌데 허위 사실로 해당 가수가 강남 유명 유흥업소에서 뭐 술 마시고 놀았다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를 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치고는 굉장히 높은 1,000만 원을 선고를 받았거든요. 네. 재판부는 이게 결국은 조회수 높이려고 하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라고 하면서 이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유튜브는 미국 회사여서 개인정보 잘 안 알려주니까 못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유튜브가 이제 구글 아이디로 하니까 익명으로도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경우는 다 잡히나 봐요. 이게 뭐 물론 유튜브의 경우에는 약간 성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는 협조가 좀 잘 되는 편이고요.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수사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지만 기본적인 뭐 정보가 어느 정도 공개돼 있으면 네. 국내 뭐 IP 주소나 본인 확인 기록 같은 것들이 남아 있으면 사이버 수사대가 다 찾아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익명의 가해자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 사례가 있었는데 그 대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라는 익명 사이트가 있는데요. 네. 이곳에 이제 한 여대생이 글을 올린 뒤에 악성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피해자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냥 익명 게시판이니까 네. 뭐 대학생활 하면서 심적으로 지칠 때마다 좀 위안을 얻기 위해서 글을 올렸었는데 여기에 대고 일부 이용자가 뭐 티내지 말고 조용히 죽어라. 뭐 죽고 싶다는 말만 하고 결국 못 죽네. 뭐 이런 식의 댓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고요. 결국 유족들은 경찰에 가해자를 고소했습니다. 찾고 보니까 네. 그 가해자가 놀랍게도 피해자와 같은 학교 학생으로 피해자가 누군지 알고 지내던 어머나. 사이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 가해자는 특정이 돼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김미숙님께서 막말하는 사람들을 혼낼 필요가 있어요. 말로 받은 상처가 더 오래 남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러게요. 뭐 다시 또 자기한테 다 되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진짜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한마디 정도로 짧게 상대방을 비방했다. 이것도 모욕이 돼요? 네, 가능해요.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구체적 사실 없이 짧게 한마디 딱 써진 글도 모욕적인 언사가 돼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부분이 해당이 된다면 모욕죄가 성립이 됩니다. 실제 사례로 이 피해자와 뭐 좀 분쟁이 있었나 봐요. 네. 자동차 폐차장을 설치하냐 마냐 이런 문제로 입장을 달리하던 피해자를 비하하면서 뭐 딱 3글자 남겼습니다. 문해야. 그 표현을 한 가해자에게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벌금 30만 원으로 좀 적게 나오긴 했지만 대법원은 이 문해아라는 댓글 자체가 피해자를 비하해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사람이 쓴 글을 그냥 퍼오기만 해도 문제가 돼요? 네, 해당 글을 직접 썼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네. 그 글을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그 글을 퍼와서 유포하거나 그 전파력을 확대했다면 뭐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톱스타가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허위의 인터넷 게시글이 있었어요. 네. 그 글을 자기의 초등학교 동창회 게시판으로 옮겨온 사례가 있었는데 네. 이분이 또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펌글이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확립된 태도인데요. 떠도는 소문만 듣고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옮긴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를 당했을 때 이거는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대응하면 돼요? 네, 우선 형사 고소를 바로 하시는 게 좋은데요. 네. 그냥 바로 경찰서에 가시는 것보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의 피해를 입었다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정리하시면 좋고요. 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같이 첨부해야 수사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피해를 입은 해당 글을 캡처를 해서 그 글이 언제 게시가 됐고 어느 사이트에 어떤 공간에 게시가 됐는지 알 수 있게끔 캡처하시면 좋고요. 네. 또 URL도 같이 따서 제출을 하면 그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때 좀 편하게 빠르게 수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네, 잘 말씀 주셨는데요. 고소를 한다고 해서 게시물이 바로 자동 삭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큰 플랫폼이라면 신고를 해서
빠르게 삭제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포털 사이트나 뭐 네이버, 다음,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모두 다 이제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신고 메뉴라는 걸 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피해자가 권리를 침해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면 일단 30일간 임시 블라인드가 돼요. 그러고 나서 뭐 게시자가 이의 제기를 하면 거기서 이제 좀 다툼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일단 블라인드 처리는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신고하시고요. 이 부분으로 해결이 안 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하시면 해당 게시물을 심의한 다음에 강제로 차단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법원에 민사 절차로 게시물 삭제 및 차단 가처분이라는 것을 신청해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했는데 그 인터넷에서 보니까 어떤 변호사분이 아직 민사 남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민사는 따로 또 손해배상이 가능한가 봐요. 네, 형사처벌은 국가에서 이제 형벌을 받는 거고 네.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거든요. 근데 통상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일단 고소를 하고 피해자 쪽에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한다라고 하면 민형사상 합의를 같이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사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는 걸 조건으로 형사 고소도 취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합당한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제출을 해주는 방식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종결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형사처벌은 그대로 확정이 되고 별도로 민사 청구를 해서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사건에서 증거는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캡처만 하면 다 되는 건가요? 네, 캡처를 할 때 이제 전체 상황이 다 보이게 캡처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 글만 딱 캡처를 하면 여기 언제 어느 사이트에 게시가 됐는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댓글 잘려 있는 전체 화면이 캡처가 되고 날짜, 시간, 내용이 명확하게 표시되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글이 위치한 웹페이지의 URL을 기록을 따로 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소가 됐다는 걸 알면 삭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전화로 만약에 이걸 들었다라고 하면 뭐 녹취한 녹취록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가 있고 메신저나 톡 대화 중에 피해를 당했다면 해당 대화 전체를 다 캡처를 하시고요. 맥락을 봐야 되니까. 네. 그리고 대화자의 프로필과 닉네임이 보이게 다 따로따로 캡처해서 저장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핸드폰에 놔뒀는데 뭐 기록이 지워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이때는 빠르게 좀 복구업체를 찾아가시면 디지털 포렌식 되는 범위 내에서는 좀 복구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복구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SNS 올릴 때 법적 위험 좀 줄이려면 주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이 사실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겠다라는 글은 안 쓰시는 게 좋고요. 네. 특히나 뭐 욕설이나 비하 표현은 절대 금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밤에 감정적인 상황에서 글 쓰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저장만 해두시고 네. 아침에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공익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표현 방식에 있어서 또 전달 방법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신중히 게시하는 쪽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은 다 예쁘게 서로 오가는 말이 예뻤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로윈의 조세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여파로 최근 미국에서 눈치채기 어렵게 슬금슬금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뭐라고 하는지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2번 스니크플레이션이었습니다. 살금살금 몰래 걷는 것을 뜻하는 스니커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이죠.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몰랐네요. 정말. 이러면서 스니크플레이션 맞춰주신 전지훈님 그리고 그걸 체감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다니 왠지 더 무섭기까지 하네요. 내일 생일인데 케이크는 패스하려고요. 너무 비싸서 안 먹을 거예요. 보내주신 6889님 그리고 하루하루 지식 충전 가보자고 보내주신 6307님까지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 끝곡은요. 앤드의 Wish You Were My Girl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대 다가와